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사는 36살 여자입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늦둥이 막내로 귀여움만 받고 자란 세상 물정 조금 모르는 타입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생각하며 가능한 싸움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고운 말만 해주면 사람을 호구로 보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역시 세상은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 나쁜 녀석 제가 아주 혼쭐을 내줬습니다. 저는 늦둥이 딸이에요. 집안 막내. 그것도 한참 늦게 태어난 막둥이라 어릴 때부터 가족들한테 귀여움은 좀 받았죠. 위로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거의 10살 가까이 나요. 그래서 어릴 땐 오빠보단 조카 같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저희 집은 뭐 그냥 평범했어요.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할 정도도 아니고요. 부모님은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셨거든요. 큰 돈을 번 건 아니지만 덕분에 저랑 오빠는 배 곪지 않고 자랐죠. 근데 항상 신기했던 게 오빠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참 잘했어요. 유치원 때부터 상장을 도배하더니 중학교 때부턴 전교 1등 자리를 놓치질 않았죠. 저는 옆에서 그거 보면서 와, 우리 오빠 천재인가? 이랬다니까요. 부모님도 늘 자랑스러워 하셨고요. 그렇게 오빠는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엔 아예 회사를 박차고 나와 창업을 했죠. 그게 또 대박이 난 거예요. 지금은 직원만 200명 넘는 회사 대표예요. TV에 인터뷰도 한 번 나왔는데 그때 엄마가 동네방네 자랑하시느라 난리였어요. 우리 아들이야. 저기 나오는 사람 봐봐. 우리 도윤이야. 하면서요. 진짜 그날 슈퍼에 오던 손님들 전부 오빠 얘기만 듣고 갔어요. 반면에 저는 뭐 그냥 평범했어요. 공부도 딱 중간 성적표 보면 너는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냐? 이런 소리 듣는 수준이었죠. 대학도 서울은커녕 지방 사립대 겨우 들어갔고요. 딱히 꿈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안정된 직장? 이런 대답밖에 못했어요. 부모님은 그런 저한테 큰 기대는 안 하셨죠. 너는 착하게만 잘하면 된다. 이게 엄마의 입버릇이셨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고향 근처에 있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직원 수 10명 남짓한 회사였죠. 아침마다 전철 대신 버스를 타고 점심은 편의점 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그런 직장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야, 너 아직 거기 다니냐? 너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와. 응? 갑자기 웬 서울? 나 서울엔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네가 계속 그 작은 물에서 노는 거야. 큰 물로 나와야 크게 되는 거라고. 그냥 집만 챙겨서 올라와. 원룸 하나 구해줄게. 솔직히 처음엔 좀 망설였어요. 저 같은 사람이 서울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오빠가 워낙 추진력이 있으니까 결국 제가 이겼겠어요. 몇 주 뒤엔 진짜 서울로 올라왔어요. 오빠가 직접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원룸 구해줬고 취업 준비도 도와줬어요. 이력서도 같이 봐주고 면접 연습도 시켜주고요. 심지어 오빠 인맥으로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니까요. 물론 들어간 후에는 제 실력으로 버틴 거지만 문을 열어준 건 오빠니까요.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퇴근길 지하철에 사람 몇백 명이 꽉 끼어 있는 그 풍경, 시골에서는 상상도 못했죠. 편의점 도시락 하나 사서 원룸에서 혼자 먹을 때면 내가 왜 서울에 왔을까 싶었어요. 근데 오빠가 자주 챙겨줬어요. 주말마다 밥 사주고 요즘 회사는 어때 하면서 묻고 출근길에 커피 쿠폰 보내주고요. 진짜 서울에서 가족 같은 존재는 오빠뿐이었어요. 부모님도 늘 오빠한테 감사하다고 하셨죠. 네 오빠가 있어서 네가 사는 곳이라는 거야. 이 말 진짜 수십 번 들었어요. 그렇게 서울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5년쯤 됐을 때였어요. 제 나이 33.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리 늦은 것도 아닌데 그땐 주변에서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올 시기였거든요. 동창들 보면 다들 결혼하고 애 낳고 SNS에는 가족 사진이 줄줄 올라오고 저만 혼자였어요. 부모님도 걱정하시더라고요. 서윤아, 너도 이제 나이 생각 좀 해야지.
그래,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봐라. 너무 혼자 있는 것도 안 좋다. 오빠도 슬쩍 끼어들었어요. 너가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손자리 알아봐 줄까? 그냥 사람 괜찮으면 만나봐. 요즘은 인연이 다 타이밍이야. 그 말이 귀에 박혀 있었는지 그때 회사 선배가 소개팅을 제안했을 때 이상하게 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나간 자리에 있던 게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인상이 괜찮았어요. 깔끔하게 정장 차려입고 말투도 부드럽고 예의도 있었고요. 몇 번 더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 됨됨이가 참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부모님께도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았죠. 저는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자주 못 뵈어요. 외동이라 그런가 신경 쓸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 걱정이네요. 외동이세요? 그럼 부모님이 많이 외로워하시겠네요. 저희 부모님도 지방에 계셔서 그 마음 잘 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늘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커요. 그 말이 참 성숙하게 들렸어요. 이 사람은 가정적인 사람이구나 싶었죠. 뭐랄까, 믿음직한 인상. 게다가 직장도 안정적이었어요. 지방 국립대 출신인데 서울 본사로 발령 나서 올라온 사람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은 없어 보였고 무엇보다 진중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몇 번 더 만나다 보니 정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어요. 남편은 늘 너는 참 차분해서 좋다고 했고 저는 당신은 참 든든해서 좋아요 라고 했죠. 솔직히 그때는 콩깍지가 씌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본 모습이란 게 가까워져야 보이는 법이잖아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들도 많았고 사진도 예쁘게 나왔고 양가 부모님 표정도 흐뭇했죠. 겉으로 보기엔 참 좋은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남편을 미치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나이도 좀 있었고 주변에서도 이제는 해야지 하는 소리 자주 들으니까요. 남편이 나쁜 사람 같지도 않았고 또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그게 전부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서 남편의 좋은 면만 보였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신혼집으로 들어가던 날, 이제 진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자상했고 저는 그런 모습에 안심했죠. 매일 아침엔 오늘 하루도 힘내자 하고 출근하고 저녁엔 같이 밥 먹으면서 하루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이게 결혼의 평온함이구나 싶었지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남편이 생각보다 가부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딱히 폭력적이거나 거친 건 아니었지만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서 고정관념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요즘 세상에 여자는 출가 외인 이런 말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거든요. 저는 평소에도 엄마 아빠 자주 뵈러 갔어요. 결혼 전에도 달에 한두 번은 꼭 본가에 들러서 엄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한 그릇 먹고 아빠랑 얘기 좀 나누다 오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평범한 일이 눈치 봐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결혼했으니까 서로 맞춰야 하는 건 맞는데요. 그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에 엄마가 이번 주에 김치 담갔으니까 조금 가져가라 하셔서 다녀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고개를 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주도 간다고? 근데 신혼인데 매주 가면 우리 집이 좀 썰렁하겠다. 당신 없으면 집이 얼마나 조용한데 당신 맛있는 집밥 먹을 때 난 또 배달 음식 먹어야겠네. 저는 그 말이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럼 다음 주엔 같이 가자 했죠. 근데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이러는 거 있죠? 내가? 에이, 내가 거길 왜 가? 불편한 곳에서 소중한 주말 보낼 수 없지. 여보, 이번 주도 가는 대신에 말이야. 다음 주엔 우리 부모님이 올라오신다고 하거든. 그때 당신이 좀 챙겨드려줘. 말투는 부드러웠는데 그 말이 나는 불편해서 니네 집 안 가지만 너는 우리 집 챙겨 하는 거랑 다르지 않잖아요.
순간 묘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하니까 남편이 슬쩍 시선을 돌리더라고요. 아유, 장모님은 하루라도 통화 안 하면 섭섭하시대. 당신 진짜 효녀다, 효녀야. 뭘 또 그렇게 오버를 해. 그냥 안부 전화 드린 건데. 근데 우리 엄마한테는 잘 하지도 않잖아. 다른 집은 결혼하면 새 살림 차리는 거라는데 당신은 아직도 당신 집 딸 같아. 그 말이 툭 가볍게 나왔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웃으며 그럼 내가 딸이지 아들이야? 그냥 엄마가 심심해하셔서 그래 하고 넘겼지만 그 말이 꽂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적당히 눈치도 주고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줄 알았던 그 말들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명절이 다가올 때쯤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시댁 먼저 간다고 하더라도 그 후엔 우리 집에 가고 다음 명절에는 순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명절 내내 시댁에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정도는 우리 친정도 들러야지. 우리 부모님이랑 오빠네 부부도 기다릴 텐데. 뭐? 엄마한테 다 말해뒀는데 어쩔 수 없네. 근데 우리 집 먼저 가야 하는 거 알지? 알겠어. 시댁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엔 우리 집 가자. 그래, 다행이다. 요즘은 와이프들이 친정부터 가겠다고 바락바락 얘기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많대. 우리는 그러지 말자. 저는 그게 무슨 말이야? 하려다가 그만뒀어요. 이미 말투에 답이 있었거든요. 그냥 웃고 넘겼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점점 남편의 속마음이 보였어요. 저는 제 월급에서 부모님께 매달 조금씩 용돈을 드렸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습관처럼 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제 이체 내역을 봤는지 웃으면서 물었어요. 여보, 이거 매달 나가고 있던데 계좌가 장인어른 장모님 계좌 같네? 이거 뭐야? 아, 그거 그냥 매달 조금씩 용돈 드리는 거지 뭐. 내 월급에서 드리는 거니까 따로 말 안 했어. 왜? 나 이번 달 생활비 안 넣었나?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당신 참 효녀네. 근데 내가 뭐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결혼한 사이니까 이제는 우리 살림에 쓸 돈 모으는 것도 부족하지 않겠어?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만해라 라는 말을 팽팽 돌려서 얘기한 거잖아요. 저는 속으로 그럼 지는 이라고 생각했지만 뭐 제 과대 해석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넘겼어요. 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냥 넘어간 탓인지 이제는 심지어 친정 부모님이 전화하셨을 때도 짜증을 내는 거예요. 또 전화 왔네. 딸 시집 보냈으면 좀 놔두지. 그렇게 중얼거리는데 제가 잘못 들어서 응? 하고 되물으면 또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 거죠. 오히려 저야말로 짜증나 죽겠더라니까요. 그래도 신혼이니까 그냥 맞춰가자 싶었어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저 사람도 제 마음에 안 드는 점을 참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저도 남편 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처음엔 서로 적응해야 하니까 참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근데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더 편해지잖아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작년 여름이었어요. 진짜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날 일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도 참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죠. 그만큼 저한텐 그 사건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뉴스마다 장마 대비하라느니 물폭탄이 쏟아질 거라느니 난리였단 말이에요. 뭐 요즘엔 매번 여름마다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 친정이 있는 지역이 워낙 물난리가 잦은 곳이라서 저는 며칠 전부터 부모님 걱정이 됐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거든요. 게다가 시골집이 오래돼서 비 조금만 세게 와도 물이 차요. 저는 그런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장마 기간 동안만이라도 부모님 잠깐 우리 집에 계시면 안 될까? 남편이 고개를 들더니 휴대폰만 보면서 툭 던지는 거예요.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신혼집에 당신 집 사람들을 데리고 며칠씩이나 있겠다고? 며칠씩 있는 것도 아니고 비 그칠 때까지만. 우리 집에 방도 남잖아.
비가 얼마나 오래 올 줄 알고 내가 알겠다 하겠냐. 그리고 그건 당신 오빠가 알아서 할 일이잖아. 형님 돈 많으신데 출가 외인인 당신이 뭘 그렇게 끼어들어. 그냥 신경 끄라니까. 그 말 듣는데 속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결혼하고부터 계속 출가 외인 같은 말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당신 말대로 오빠도 있긴 하지만 오빠는 지금 일이 많아서 우리 부모님까지 케어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게다가 원래도 혼자 감당하는 게 많으니까 이런 거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도우고 싶은 건데 그건 당신 마음이지. 그럼 난 어떡하라고? 우리 집은 우리 둘 공간인데 장인어른 장모님 계시면 정작 내가 모시는데 이게 맞는 거라 생각해? 그 말이 부드럽게 들렸어요? 아니요. 진짜 속으로 이 사람은 내 부모님을 손님으로도 안 보내 싶더라고요. 저도 저희 부모님 이딴 사람 있는 데서 주무시면 탈이라도 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러섰어요. 알았어. 아유 정말 더럽게 까다롭다니깐. 그럼 내 돈으로 근처 호텔이라도 잡아드릴 거야. 솔직히 괜히 뭐라고 할까봐 일부러 내 돈으로라고 말한 거였거든요. 자기 불편해서 그러는 거면 호텔 잡아드리는 것까지 뭐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그거 듣자마자 남편이 눈썹을 확 찌푸리더니 고개를 젓는 거예요. 호텔? 당신 왜 이렇게 돈을 막 써? 시골 노인네들이 그런 데 가면 뭐하냐 돈만 아깝지. 뭐? 당신 아까부터 말 조심을 너무 안 한다. 그럼 우리 집도 안 돼, 호텔도 안 돼. 어디로 모시라고? 남편은 피시 굳더니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제게 화면을 내밀더라고요. 정 걱정되면 이거나 잡아드려. 그런데 뭘 보여줬는지 아세요? 화면엔 1박 2만 원짜리 여인숙이 떠 있었어요. 벽지도 낡고 조명은 누렇고 사진만 봐도 눅눅한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요. 순간 제 속에서 뭐가 퍽 하고 터졌어요. 당신 지금 장난해? 우리 부모님을 거길 보내라고? 왜? 잠만 자면 되는 거 아니야? 만약 당신 부모님이 이런 상황이면 당신은 그분들을 그런 데 보내겠어? 우리 부모님은 그런 일 없을 거야. 우리 집은 튼튼하니까.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남편은 그게 뭐가 문제냐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결국 참았던 게 터졌어요. 당신 미쳤어? 사람 인성이 어떻게 그래? 내 부모님을 여인숙에 보내라고? 당신 인간 맞아? 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혼해. 뭐? 이딴 걸로 이혼? 그래, 해라 해. 나도 당신 같은 며느리 보여드려서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다툼을 하다 결국 저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남편이 뒤에서 당황한 표정과 목소리로 진짜 간다고? 야, 진짜 나가면 끝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뒤도 안 돌아봤어요. 그날따라 하늘이 왜 그렇게 무겁던지 공기까지 눅눅했어요. 택시 타고 오빠 집으로 가는 내내 창밖만 봤어요. 눈물은 안 났어요. 그냥 멍했어요. 그렇게 저는 며칠 동안 오빠네 집에 있었어요. 남편 연락은 일부러 다 안 받았죠. 무작정 찾아갔는데 흔쾌히 받아주신 새언니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제 남편이랑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오빠는 제 얘기 듣더니 야, 진짜 그렇게 말했어? 여인숙? 하면서 황당해 했어요. 오빠도 알긴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성격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그래도 이혼까지는 좀 신중히 생각하자고 했죠. 솔직히 처음엔 너무 속상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상하게 편하더라고요. 진짜로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말끝마다 비꼬는 소리 듣지도 않아도 되고 뭐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오빠는 출근해서 늦게 들어오고 새언니는 집안일 하러 바쁘니까 저는 그냥 퇴근하면 제 방에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쉬었어요. 숨 좀 돌리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 사이 장마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더라고요.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이번 주 내내 폭우 예상이라고 떠들어대니까 저는 부모님 걱정이 여전했죠. 남편이랑 상관없이 제 선에서라도 해드릴 건 해야겠다 싶어서 바로 호텔을 예약했어요.
친정 근처에서 제일 괜찮은 곳으로요. 1박도 꽤 나가긴 했지만 눈치 볼 일 없으니까 그냥 결제했어요. 내 돈인데 뭐 이런 마음이었죠. 그날은 기분이 좀 후련했어요. 그 다음엔 부모님 선물도 하나 샀어요. 엄마에겐 가볍게 걸칠 수 있는 얇은 바람막이, 아빠에겐 낡은 운동화 대신 편한 신발 한 켤레. 이런 것도 남편 있을 땐 눈치 봐서 마음대로 못했거든요. 내가 내 돈 쓰는데도 꼭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었죠.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렇게 조용히 며칠이 흘렀어요. 비는 점점 잦아들고 참 평화롭다 싶을 때였거든요. 근데 꼭 이럴 때 연락이 와요. 한참 연락을 안 하다가 오랜만에 남편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 심장이 덜컥하더라고요. 한참을 쳐다보다가 결국 받았어요. 왜?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집에 와서 얘기 좀 하자. 지금 와서 무슨 얘기? 나 당신 없는 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도 엉망이야. 내가 당신 소중한 걸 이제 알았어. 내가 진짜 반성했어. 웃기네. 당신이 반성하긴 뭘 반성해. 내가 집 나가서 밥 못 먹으니까 하는 그게 반성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장모님 장인어른께 진짜 죄송하다는 거지. 내가 꼭 인사드릴게. 비 내리는 거 보니까 진짜 너무 심했다 싶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하고 싶어. 그 말 듣는데 웃음이 새어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이 사람이 진짜 반성했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고 그 말 듣고 냉큼 알겠다고 하면서 돌아가는 것도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더니 남편이 다시 한번 빌더라고요. 당신 집 떠난 지 일주일 됐어.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 제발. 근데 솔직히 이렇게 지고 들어와 주니까 마음 한구석이 또 흔들리더라고요. 머리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도 가슴은 그래도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 하거든요. 저는 이대로 이혼을 해야 하나,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저도 결국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네요. 그 후 며칠은 조용했어요. 남편이 집안일도 도와주려고 하고 친정 얘기를 꺼내도 예전처럼 불편해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 순간 희망을 좀 본 거예요. 이제 좀 달라지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우리 부부의 파국이 찾아왔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였어요. 엄마가 건강검진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시기로 했거든요. 평소엔 병원 갈 정도로 아픈 데는 없다고 하시던 분인데 요즘 들어 속이 더부룩하다며 자꾸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병원 예약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그날 반차를 내던해서 엄마 모시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병원 모셔다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마감이 잡히게 된 거예요. 이미 야근이 확정된 상황이라 도저히 빠질 수가 없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엄마께 전화를 드려 엄마, 나 그날 야근할 것 같아. 엄마 터미널까지 마중 가드리려고 했는데 속상하네. 터미널에서 시간 때우고 계시면 제가 금방 갈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그래 괜찮아. 조심히 와. 하셨지만 그 말투에 섭섭함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는데 거실에서 남편이 전혀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평일 아침인데도 말이에요. 당신 오늘 안 나가? 출근할 시간 됐잖아. 오늘 연차 냈어. 피곤해서 하루 쉬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오늘 연차라고? 오늘 엄마 오시는데 잘 됐다. 이 사람이라도 있으면 엄마 좀 챙겨드릴 수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친정 부모님이 집에 오시는 걸 싫어했었잖아요. 그래서 크게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엄청 구구절절 얘기했어요. 있잖아 여보, 그럼 오늘 우리 엄마 잠깐만 챙겨줄 수 있어? 사실 내일 엄마 건강검진 하신 데서 우리 집에서 잠만 주무셨다가 내일 아침 바로 병원에 가시기만 하면 되거든. 내가 오늘 야근이라 엄마는 그냥 택시 타고 집에 오시라고 할게.
당신은 문만 열어주고 방 한 번만 안내해줘. 응?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지도 않고 알았어 하고 툭 대답했어요. 그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웬일로 거절도 안 하고 말다툼도 안 하니까요. 저는 그 순간 남편이 진짜 좀 변했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안심한 채로 출근했지요. 엄마한테도 얘기 전달하고요. 하지만 예상대로 회사는 그날 완전히 전쟁터였어요. 보고서 마감에 회의가 줄줄 이어지고 팀장은 오늘 안 끝나면 다 같이 밤새야 돼요. 이러질 않나. 머리는 아픈데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마음은 이미 집에 가 있었어요. 엄마 잘 도착하셨을까? 남편이 잘 챙겨줬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러다 밤이 깊어졌어요. 시계를 보니 이미 11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이제서야 회의가 끝나고 거진 10시간 만에 휴대폰을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10통 넘게 찍혀 있었어요. 전부 다 엄마 번호로요. 그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무슨 일이 나도 아주 큰 일이 난 게 분명하잖아요. 저는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전화를 받긴 하시더라고요. 엄마, 왜 전화했어요? 무슨 일 생겼어요? 서윤아, 나 지금 네 집 앞인데 김서방이 집에 없나 본데? 두드려도 안 나오고 몇 시간째 대문 앞이야.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지금 날씨가 어떤데 이 날씨에 계속 밖에 서 계셨다는 건가? 아니나 다를까 엄마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시더라고요. 아까부터 초인종 눌렀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불도 다 꺼져 있더라. 나 잘못 온 줄 알았어.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이 분명 알았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이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분명 남편이 모신다고 했는데 왜 엄마가 이 시간까지 밖에 있는지 이해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회사에서 뛰어나오는데 하필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늘도 왜 그날만 노린 것처럼요. 우산은 없고 택시 잡히는 데까지 달리는데 온몸이 다 젖었어요. 택시 안에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뛰었어요. 집 앞에 도착하니까 대문 밑에 엄마가 웅크리고 서 계셨어요. 손은 시퍼렇게 질려 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어요. 눈에서 힘이 하나도 없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제야 안도하신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 모습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 추운 날씨에 외투 하나에 의지해서 몇 시간을 서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다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저희 집은 주택이라 로비도 없고 비피할 공간도 없었거든요. 아파트였으면 따뜻한 곳이라도 있었을 텐데 하필 이런 날은 그게 더 원망스러웠죠. 엄마는 괜찮다고 멀쩡하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더 아프더라고요. 제가 막둥이였잖아요. 저희 엄마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지도 어플 같은 거 보지도 못하셔서 어디 카페라도 들어갈 생각을 못 하셨던 거예요. 오빠도 해외 출장 중이라 연락하기 싫었다고 하셨고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제가 손을 꼭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끝이 얼음장 같았어요. 근데 거실불은 꺼져 있고 안방 문만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불빛이 희미해서 살짝 밀고 들어갔더니 남편이 코골며 자고 있더라고요. 세상 모르고 아주 태평하게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분노가 속에서 훅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바로 다가가서 남편을 때리듯 흔들었어요. 야, 네가 지금 잠이 와? 일어나, 지금 몇 시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남편은 비몽사몽 눈을 비비며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이, 차는데 뭐 하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러는데? 뭐가? 우리 엄마 오신다고 아침에 얘기했잖아. 당신한테 문만 열어드리면 된다 했는데 고작 그걸 못 해줘? 지금 우리 엄마가 몇 시간째 대문 앞에서 떨고 계셨는데 너는 태평하게 코를 골면서 자고 있냐?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채 하품을 쩍 하고는 아직도 졸리다는 듯 고개를 기울이더니 진짜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장모님 오시는 줄 몰랐는데 게임하느라 못 들었나 봐.
그 말 듣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미안한 기색은커녕 말투가 너무 태연했어요. 사람이라면 저렇게 말 못하죠. 저는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당신 미쳤어? 당신이 알았다며. 내가 오늘 마감이라 바쁘다고 했잖아. 당신만 믿고 있다가 우리 엄마가 이 날씨에 문 앞에서 몇 시간째 서 계셨단 말이야. 근데 당신은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 아, 당신이 좀 더 크게 말하던가 문자로 남기지 그랬어. 당신은 뭐 부탁한 입장이면서 왜 이렇게 큰 소리야? 근데 내일 우리 엄마 오시는 거 몰라? 장모님은 빨리 모텔 잡아서 보내드려. 뭐라고? 내일 어머님이 오신다고? 그거 나한테 말했어? 내가 말 안 했나? 주말에 친구 딸 결혼식이 있어서 부모님 올라오신대. 아버지도 같이 오신다니까. 아무튼 그렇게 알아. 그 말하는 표정이 더 역겨웠어요. 아무 죄책감도 없고 자기 부모 얘기할 땐 얼굴이 편안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한테 우리 엄마는 그냥 불청객이구나. 지 부모만 부모고 내 부모는 남이라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기 싫었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엄마는 괜히 딸내 부부 싸움하는 거 보실까 봐 눈치를 보셨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가요. 그렇게 다시 대문을 나왔어요. 그 추운 밤에. 다시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 앱을 켜서 제일 좋은 곳으로 예약했어요. 엄마가 떨며 서 있던 그 모습이 머리에서 안 지워졌거든요. 호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괜히 미안한 표정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괜히 엄마 때문에 싸운 거 아니냐? 엄마가 괜히 너 귀찮게 해서 미안하네. 저는 그 말에 목이 꽉 막혔어요.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데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확실히 다짐을 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혼만으로 끝낼 수 없었어요. 무조건 복수도 해야 속이 시원하겠더라고요. 지가 뭔데 우리 엄마, 우리 가족을 그따구로 대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똑같이 돌려줘야만 했죠. 이혼은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현실적인 부분부터 떠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사는 신혼집이 사실 제 명의였단 말이죠. 결혼할 때 오빠가 여자는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하나는 있어야 결혼해서도 말빨이 선다면서 사준 집인데 그 집에서 제 부모님은 몇 시간 떨고 있어도 못 들어오는 상황이라는 게 곱씹을수록 우스웠어요. 왜 이걸 참고 살았지? 내 집인데 내 부모님은 거기에 못 들어오고 남편 부모님은 언제든지 오시면 내가 다 맞춰주려고 했다고. 이걸 평소엔 그냥 결혼하면 다 이렇게 맞춰 사는 거지 뭐 하고 스스로 눌러 살았다는 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열이 조용히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핸드폰 잡고 이삿짐 센터를 찾았어요. 24시간 상담이라고 써 있길래 그냥 눌렀죠. 안녕하세요.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급한 건인데 내일 아침 바로 이사 가능할까요? 고객님, 내일 당장은 아무래도 어렵죠. 사전에 예약을 해주셔야 저희도 인력을 배치할 수 있어서요. 내일도 예약이 꽉 차서 어려우실 텐데요. 정말 급한 일이라서 그래요. 금액은 원하시는 만큼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만요 하시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상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후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객님, 인력은 어찌저찌 배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급히 모집하는 인력이라 착수금은 2배 정도 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주소 보낼게요. 내일 아침에 잘 부탁드립니다. 당장 내일인데도 무사히 구했다는 성취감을 갖고 침대에 발라당 누웠는데요. 오늘 하루 고되게 보내시고 옆에서 곤히 잠드신 엄마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막 울컥하더라고요. 엄마가 몇 시간씩 밖에 서 있는 동안 아무도 몰랐고 남편은 아이의 존재도 신경 안 썼고 저는 그걸 보고도 그 인간을 집에서 혼자 편히 쉴 수 있게 엄마랑 짐 싸들고 나온 게 갑자기 너무 억울했어요. 내일 그 집을 정리할 생각이라지만 그 순간 남편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남편한테만 화가 난 게 아니라 이런 일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싹 뒤집어 엎지 않은 제 자신한테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오빠였어요. 누가 대신 뭐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할 사람. 우리 가족 중에서 제 얘기를 들으면 바로 이해할 사람. 엄마가 몇 시간 떨고 있었다는 말만 해도 표정이 싹 변할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마음속에 있던 분노를 굳이 포장할 필요 없는 사람도 오빠뿐이었어요. 그 순간 딱 그래, 그냥 말하자 하고 전화를 눌렀어요. 시차 때문에 새벽일 텐데 받으면 얘기하고 안 받으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런데 하필 또 바로 받더라고요. 그 졸린 숨소리 듣자마자 괜히 미안하고 또 안심되는 그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서윤아,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오빠, 새벽이지? 미안해. 그런데 나 이혼하려고. 뭐라고? 저는 오빠한테 최대한 간단히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했어요. 엄마가 한겨울에 몇 시간 동안 대문 앞에서 떨고 있었던 거, 남편이 자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시부모 온다고 우리 엄마는 모텔로 보내라 했던 거, 진짜 숨도 안 쉬고 전부 말했죠. 다 말하고 나니까 잠깐 완전 조용해졌어요. 해외라 통화 끊긴 줄 알고 화면까지 봤다니까요. 근데 오빠가 숨만 한번 길게 들이쉬고 나서 말하더라고요. 야, 서윤아, 지금 그 새끼 혼자 집에 있다고? 진짜? 당장 가서 패버리고 싶다. 지금 해외라 못 가는 게 미쳐버리겠네. 말만이라도 고마워. 근데 내가 혼쭐 내줄 거야. 나 내일 아침에 이삿짐 센터 예약했거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비용 얘기 같은 건 신경 쓰지 마. 필요한 만큼 써 내가 다 대줄게. 그냥 크게 혼쭐을 내. 아주 크게. 그 말투가 화를 참고 있는 사람이 내는 되게 낮은 목소리였어요. 제가 어릴 때 사고 치면 혼내기 전에 숨 한 번 크게 쉬던 그 톤. 근데 이번엔 저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제 편을 너무 정확하게 들어주는 그 톤. 남매 사이면 알잖아요. 예전부터 부모님 같았던 오빠이기에 더 의지가 되더라고요. 전 회사에 연락을 넣어서 급히 연차를 냈고 프로젝트가 마감된 다음이었기 때문에 수월히 결제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엄마 병원 데려다 드리고 집에 도착하자 이삿짐 센터에서 기사님들이 도착했어요. 남편이 출근한 직후부터였는데 그게 또 그렇게 기가 막히게 딱 맞게 오더라고요. 현관 비번 누르고 들어와서 제가 손짓만 하면 바로바로 짐을 빼가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세탁기, TV, 침대, 소파, 식탁, 옷장, 에어컨, 전자레인지, 밥솥까지 집 안에 있는 건 그냥 눈에 보이면 다 싣는 느낌이었죠. 그 모든 걸 보면서도 저는 딱히 감정이 치밀어 오르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래 이건 다 내 돈이고 내 집이고 내 살림이지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결혼할 때 오빠가 집을 제 명의로 사줬고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샀던 가전제품들도 싹 다 제 카드로 결제한 것들이었으니까 당연한 거였죠. 다시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뭐라 할 명분도 전혀 없는 거더라고요. 짐이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가스공사, 전기공사, 인터넷 회사에도 차례로 전화했어요. 명의가 전부 제 이름이니까 해지 신청도 아주 순식간에 처리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부동산에도 연락했어요. 집을 시장에 내놓겠다고요. 중개사분이 입지 좋다고 금방 팔릴 거라고 하길래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그렇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우리 집은 정말 텅 빈 공실이 되었죠. 사실 그때 조금 궁금하긴 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 문 열었을 때 어떤 표정일까? 근데 뭐 그게 궁금해서 기다리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그럼 뭐라고 전화할까 하는 정도였어요. 어차피 전화할 게 뻔하니까요. 그리고 예상대로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가 왔죠. 퇴근하고 기차역에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왔을 건데 그 둘이서 집 문 열고 딱 봤을 때 텅 비어 있는 그 공간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상상하니까 조금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를 빽빽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서윤아, 지금 집이 왜 이러냐? 아니, 잠깐만, 이게 뭐야? 가전이 싹 없어졌는데 침대도 없고 이게 말이 돼?
너 뭐 한 거냐? 장난하는 거냐? 나 지금 상황 파악이 하나도 안 되니까 말 좀 해봐. 왜 아무 말도 없이 이런 짓을 해? 제가 뭐라 할 틈도 없이 시어머니가 뒤에서 거의 뺐다시피 폰을 가져갔는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이어 들렸죠. 너 진짜 제정신이야? 누구 허락받고 집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우리 애가 오늘 나온다고 너한테 똑똑히 말했다는데 너는 시어미가 그렇게 만만하냐? 어? 너 어른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어머님, 우리 엄마 들먹이지 마세요. 어제 우리 엄마는 더 심한 꼴 당하셨으니까요. 어머님 아들 때문에 한겨울에 몇 시간 동안 집 안에 들어가시지도 못하고 벌벌 떠셨다고요. 당신 고작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쳤다는 거야? 그딴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짐을 다 뺐다고?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게임하다 잠들어서 못 들었다니까. 사람이 잠 좀 자면 안 되냐? 진짜? 너 또라이 아니냐? 왜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죽을 죄지었냐고. 그래, 나 또라이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너 죽일까 봐 이 정도로 참은 거야. 그리고 그 집 원래도 내 집이고 거기 있던 가구들 다 내 돈으로 산 거잖아. 내 거 내가 알아서 처분한 거니까 너가 말 얹을 자격 없어. 니네 엄마랑 1박에 2만 원 하는 여인숙이라도 가던가. 그 말만 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더 얘기할 필요도 없고 듣고 싶은 말도 없었어요. 그냥 끝이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 뒤로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고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후 뜻밖의 사이다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엄마를 내쫓아버린 그날 밤 이웃 아주머니가 그 상황을 보고 노인학대 의심으로 신고를 넣으셨었다는 거예요. 한겨울에 노인이 몇 시간 동안 집 앞에 떨고 있는 걸 봤다고. 거실불은 켜져 있는데 초인종을 계속 눌러도 집 안에서 아무 기척도 없어서 이상했다고. 그래서 남편이 경찰서에서 출석 요청을 받았대요. 노인학대 의심 사례로 조사받게 된 거죠. 진짜 이게 권선징악 아닌가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남편이 그 일로 또 전화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엔 목소리가 완전 다른 사람처럼 떨리더라고요. 제발 와서 좀 얘기해줘. 오해라고 좀 말해줘. 당신이 와서 말만 해주면. 내가 왜? 내가 봐도 너 노인 학대범이야. 너가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그냥 통화 종료 버튼 눌렀어요. 그 뒤로는 연락 오든 말든 저는 신경도 안 썼어요. 어차피 내가 도와줄 이유도 없고 도와줄 마음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을 모습을 떠올리니까 안타깝기는 무슨 그동안 엄마한테 했던 짓 생각하면 오히려 너무 가볍게 갔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겐 마지막 복수가 남아 있었어요. 그 마지막이라는 말이 그냥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정말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최종 보스급 한 방이었거든요. 이걸 해야만 제가 그동안 당한 무시와 서러움이 제대로 정리될 것 같았죠. 남편이 다니는 회사와 우리 오빠가 중요한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도 오빠가 하는 사업 얘기 중에 이번 건 꽤 커라고 말하던 바로 그 건이었고 남편도 그걸 따내면 인사에서 크게 점수를 딸 거라고 몇 번이나 자랑했었어요. 이번 계약만 잘 되면 진짜 승진 확정이래. 나도 드디어 인정받는 거지. 저는 그냥 그래 잘해 하고 말았지만 그 말이 지금 와서 이렇게 뒤통수처럼 돌아올 줄은 몰랐겠죠. 심지어 우리 오빠가 갑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빠 말 한마디면 계약이 갈 수도 있고 뒤집힐 수도 있는 진짜 칼자루 쥔 위치였던 거예요. 오빠는 사업도 다 사람 일이라면서 동생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하려 했던 건데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오빠 말대로 사업도 다 사람 일이니까요. 그날 전화했을 때 오빠 말투가 딱 굳어 있었거든요. 난 네 남편이라서 계약해주려 했던 건데. 근데 저윤아, 이건 아니다. 이딴 짓 해놓고 뭘 같이 일을 해. 나도 오빠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치? 그래서 내가 직접 담당자한테 전화했어. 계약 파기하겠다고. 근데 그래도 오빠는 괜찮아? 그래도 갑자기 파기하면 오빠 회사 이미지도 있고 그쪽 회사에서도 문제 삼는 거 아니야? 됐어, 괜찮아.
그런 건 너가 신경 안 써도 돼.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묻길래 네 남편 때문이라고 했거든. 직원들 시켜서 공문도 다 작성했으니까 곧 처리될 거야. 친분이 있다고 계약 내용을 대충 설명했다는 것. 오빠한테 형님 이런 건 그냥 넘겨주시죠 같은 말투로 연락했던 일들까지 그대로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대충대충 굴었는지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 이렇게 터진 거죠. 빈번하게 약속 시간을 늦어 곤란하게 했다는 등 그동안 쌓여있던 비즈니스 매너 문제도 항목별로 정리해서 적어보냈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남편의 민낯을 회사에 그대로 전달한 셈이죠. 근데 남편이 그 계약 끝나면 승진할 거라고 했었잖아요. 회사에서도 큰 계약이었고 남편의 주요 실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약이 파기되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예정이었어요. 팀장 승진은 물론이고 회사 내 이미지 자체가 끝난 거죠. 이로써 저는 남편에게서 제 명의의 집과 살림살이 그리고 우리 오빠 덕분에 쥐고 있던 사회적 위치까지 모조리 뺏어온 셈이 된 거예요. 그동안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렇게 될 줄은 전 남편도 꿈에도 몰랐겠죠. 너무 통쾌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이혼 소송을 넣어서 솔직히 더 싸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남편도 크게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오빠가 아는 사람 있다고 바로 변호사를 연결해준 덕에 진행도 빠르고 정확해서 저도 수월했어요. 경찰 조사 기록도 제출했거든요. 남편이 노인학대 의심으로 조사를 받았던 그 기록이요. 그게 생각보다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남편은 억울해했지만 기록은 기록이고 사건은 사건이니까요. 생각보다 이웃 아주머니께서 너무 정확하게 상황을 지켜보셨더라고요.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안에서 기척이 없어서 몇 시간 동안 떨고 계셨는지 낱낱이 얘기해 주신 내용을 보면서 저도 다시 분노에 차오르게 됐거든요. 그러니 전 남편도 본인 잘못을 크게 부정하지 못하더라고요. 상황이 너무 명확하니까요. 딱히 할 말이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돈 얘기는 별도더라고요. 사정은 다 인정하면서도 진짜 돈만은 포기 못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게 전 남편은 신혼집과 가전 가구를 공동재산으로 주장했어요. 이건 들으면서 코웃음이 나오더라니까요. 근데 그걸 주장하는 논리가 뭔지 아세요? 결혼 생활 중에 함께 사용했으니 공동재산이래요. 같이 썼으니까 같이 산 거래요. 그냥 일단 질러보는 억지에 가까웠지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둘이 같이 살았잖아. 논리? 웃기고 있네. 그러면 이사 가면 집주인한테 가서도 그래봐. 내가 살았으니 집은 달라고. 하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집은 결혼 전에 오빠가 제 명의로 사준 거였고 가정 가구도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장만해둔 것이었으니까요. 그 밖에 재산 분할도 저한테 훨씬 유리하게 정리됐습니다. 계산해보면 제가 훨씬 많이 벌고 훨씬 많이 모았는데 그동안 제가 손해보고 살았던 거더라고요. 사실 모르진 않았어요. 근데 막둥이로 살아온 편한 시간들 속에서 제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호구 같은 마인드로 살아왔던 거예요. 참 바보 같죠? 그에 비해 전 남편은 돈을 펑펑 썼거든요. 뭐만 하면 브랜드 사고 놀러 가면 계획도 없이 긁고 말로는 절약한다면서 본인이 쓸 때는 전혀 절약이 없었어요. 집도 있고 살림살이도 다 있겠다. 남들 다 내는 대출금도 없으니 모을 생각 없이 써댄 것 같아요. 앞으로 생각도 안 하고요. 결국 실제로는 제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저축한 거죠. 실제 통장 내역 보면 바로 차이 나니까 얘기도 안 길어졌어요. 결국 전 남편은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됐어요. 진짜 말 그대로. 집도 없고 틀어놓던 가전도 없고 회사에서도 이미지 끝났고 이 정도면 꽤 깔끔하고 시원하게 복수한 것 같죠? 동네 친구한테 들은 바로는 전 남편은 결국 시부모님이 계신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겠죠. 신뢰가 바닥난 회사에서도 설 자리를 잃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었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혼당한 것보다도 회사에서 밀려난 것이 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회사에 떵떵거리고 다녔는데
무슨 낯짝으로 계속 다닐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정말 웃긴 건 그 인간 자기가 해온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동안 저한테 집안일이며 밥이며 다 얻어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는 못 산다고 또 재혼하겠답시고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은근히 떠보듯 말하고 다닌다는데 서울에서 빈털터리로 이혼당하고 내려온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재혼 상대 찾는 게 쉽지 않다고 해요. 제발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기를 부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평생 혼자 살아주라 하고 생각했네요. 이혼 소송 끝나고 서류가 모두 정리되었을 때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후련한데 허전하고 시원한데 쓰리고 자유로운데 공허하고 근데 그 모든 감정의 결론은 결국 해방감이었어요. 제가 제 삶을 되찾았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밀려왔거든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과 가까이 살까 아니면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올까 고민 중이에요. 둘 다 현실적인 선택지라 쉽게 정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제는 연세 그득하게 드신 부모님 옆에서 못한 효도 다 해드리며 살 거예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전화 한 통하는 것도 허락받을 필요 없고 명절에 어디를 먼저 가야 하냐는 계산도 필요 없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마음 편한 대로 그렇게 살 거예요. 가끔 호텔에서 엄마랑 함께 잤던 그날 밤이 떠올라요. 얼어있는 엄마 손을 잡고 딸한테 괜히 미안해하는 엄마 목소리 듣고 그런 엄마 모습 때문에 속이 뒤틀리던 그 기억. 그때 저는 복수를 다짐했고 결국 그대로 했어요. 후회는 정말 없어요. 오히려 그날 그 결정이 지금의 저를 살린 셈이죠. 우리 엄마를 그렇게 대한 대가를 똑같이 아니 더 강하게 돌려줬다는 사실이 오히려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앞으로는 진짜로 행복하게 살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비웃어도 개의치 않고 저 스스로가 저를 지켜주면서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참았던 분노를 다 풀어냈고 끝까지 들어주시면서 여러분도 같이 속 시원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30대 중반이 된 여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을 겪어서 이렇게 사연 채널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인생을 뒤집을 만한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것도 인연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일생일대의 도움을 받게 되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여기에 사연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전생에 어떠한 착한 일을 했기에 이런 기회가 찾아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믿어야 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도움을 받게 된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쉽게 믿지 못했어요. 적어도 저에게 주어진 환경은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들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이 제 책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몫이 되어버린 일이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태어난 배경과 환경 그리고 제 주변의 거의 모든 것들을 싫어했어요. 혐오했다고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잃었어요. 물론 그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가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버려졌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지요. 제 부모님은 단 한밤의 실수로 저를 갖게 되었어요. 그때는 두 사람 모두 감정에 치우쳐 불같이 타오르는 열정 속에서 판단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저를 낳았지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사랑이 맺은 결실이 아니라 불행의 씨앗이 되어버렸어요. 누군들 사실 불행의 씨앗으로 태어날 줄 알고 이 세상에 우렁찬 울음소리를 뿜어냈겠습니까?
저 역시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부모님과 울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제가 태어난 세상은 반대였어요. 저의 탄생을 행복해 할 사람도 없었고 환영해 줄 사람도 없었어요. 만약 이런 제 인생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저는 엄마 뱃속에 숨은 채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제 인생은 비관적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저는 몸이 약했고 잔병치레가 많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아직 어린 나이였기에 그런 저를 돌보는 것조차 벅찼던 모양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았을 당시 겨우 22살이셨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직 본인 인생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을 나이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웠을지 짐작은 됩니다. 그 나이에는 보통 친구들과 노는 게 가장 즐거울 때 아니겠어요? 저희 22살을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어른의 모습보단 아직은 부모님 품에 숨어 놀고 싶은 아이의 모습이 더 많았을 거란 상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부모님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철없이 굴진 못했지만요. 어린 부모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싸움이 끊이질 않았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그 시절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고작 해야 응애응애 울기 바빴던 시절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얼굴조차 사진으로만 기억합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 사진은 한창 젊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의 제 나이보다도 어렸을 시절의 모습이 전부였어요. 부모님은 제대로 된 직업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쪽 할머니 집에 얹혀 살았고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에 의지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반면 어머니는 남의 집살이처럼 취급받는 게 싫다며 끝내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참 속도 없었지. 그 어린 것들이 덜렁 아이를 낳아와서는 같이 키워달라고 돈 없다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데 아유 그걸 말리지도 못했고. 할머니는 그럼 그냥 다 알면서도 데리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야? 핏덩이 같은 너를 데리고 와서는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어쩌겠니? 그렇게 어린애들이 뭘 알아서 갓난아기를 키우겠어. 내가 다 떠안았지. 근데 그게 실수였다. 지지고 볶고 어떻게든 지들 둘이서 의지하고 육아를 할 수 있게 했어야 했는데. 할머니 탓이 아니잖아. 할머니가 그렇게 행동을 했어도 이야기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야. 너무 어렸잖아, 우리 엄마 아빠. 그래도 그 입에서 엄마 아빠라는 소리가 잘도 나온다. 며느라가가 너 버리고 나가는 날 나한테 죽어도 아이는 책임 못 지겠다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돌 맞아 죽을 년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 아무리 그래도 집에 아파 낳은 자식을 그렇게 버리고 떠나? 할머니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야기를 하셨죠. 하지만 저는 엄마를 탓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주 어릴 적 일이라 기억도 나지 않지만 우리 할머니의 입을 통해 들었던 그날의 일이지만 엄마를 원망할 수 없었어요.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도 많았을 거고 또 본인의 인생을 더 가꾸고 싶지 않았을까요?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저라는 존재의 발목이 잡히길 원치 않았어요. 엄마는 그렇게 끝내 저를 두고 떠났고 할머니는 어린 저에게 붙은 정을 떼지 못해 저를 꿋꿋하게 키우며 사셨던 거죠. 엄마가 그렇게 저를 버리고 떠났으면 우리 아버지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저를 돌봤어야 했는데 우리 아버지 역시 그런 그릇이 되지 못했어요. 아이씨,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남자인 내가 어떻게 키워? 진짜 짜증나. 내 발목을 붙잡는 존재가 생길 줄이야. 아이고 이 망할 놈아. 지 자식을 세상 밖에 싸들러 놨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키워야지.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나도 아직 어리다고.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에이씨 짜증나. 아버지 역시 그렇게 말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저는 할머니 손에 맡겨졌고 부모 없이 자라는 삶이 당연한 듯이 굳어졌어요. 그 시절에 저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라면서 점차 모든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왜 남들처럼 부모가 학교에 오지 않는지, 왜 생일에 같이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는지, 왜 집에 돌아와도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지 않은지를 말입니다.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악착같이 잘 살아남았다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이 늘 공허하게만 느껴졌어요. 살아남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고, 제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존재할 자격이 있다고 말을 해주셨던 교회 목사님의 말이 눈물을 쏟게 만들기도 했었죠. 누군가가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인정해준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금은 열린 것 같았어요. 저는 쭉 친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고 그 사실이 불편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무한히 노력했어요. 저희 할머니는 한쪽 눈에 시력이 없으셨고 남은 눈도 사물의 형태만 간신히 분간하실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매우 약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할머니의 눈이 되어드려야만 했습니다. 장난감보다는 지팡이, 만화책보다는 약봉투를 더 자주 접했던 어린 시절이었지요. 우리 손주 이거 좀 읽어봐라. 약을 언제 먹으라 카노? 오전 8시, 오후 1시, 그리고 저녁 7시예요, 할머니. 저는 그렇게 약 시간을 알려드리고 할머니의 손을 잡고 병원에 다녀오고 식사 준비도 도왔어요. 친구들이 뛰놀던 놀이터보다는 늘 부엌이나 약국, 동네 보건소가 제 일상 속 배경이었어요. 할머니와 지내는 시간은 따뜻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외로움도 가득했습니다. 저를 낳은 것을 후회하며 살던 우리 아버지는 술에 절어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날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셨고 저는 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마음 편히 웃어본 적도 없었어요. 저는 찍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조용히 집안일을 도우며 지냈어요. 엄마는 이미 제 곁을 떠난 지 오래였어요. 제 기억 속에서 엄마는 얼굴도 희미하고 이름 석자만 겨우 남아있는 존재였어요. 어디에 사는지 살아는 계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었지만 그건 말뿐이었어요. 보살핌도 애정도 없는 생활이었지요. 오히려 저는 얼굴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할머니와 서로 기대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은 제게 점점 어두운 감정을 심어주었어요. 자존감은 낮아졌고 사람에 대한 신뢰도 무너져 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직도 잊히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9살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술에 취한 아버지가 또다시 난동을 부렸고 그날은 특히 상황이 심각했어요. 할머니께서 눈물로 아버지를 말리셨지만 아버지는 유리 재떨이를 던졌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라던 할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 재떨이는 그대로 할머니의 머리에 날아가 박혔고 할머니는 피를 흘리며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일이 동네에 알려지면서 결국 아버지는 가족상의 혐의로 경찰에 끌려가셨습니다. 이미 알코올 중독자로 수차례 신고된 전적이 있었기에 구속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 후 할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고 장애 인정을 받아 기초생활수급비로 시설에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사실상 고아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감옥에 있고 할머니는 병원에 계시니 법적으로는 고아로 분류되었던 것이지요. 참 기가 막히죠. 아버지도 살아있고 할머니도 살아계신데 저는 고아래요. 아직 미성년자라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시설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가족이 있는데 제가 왜 시설에 들어가야 해요? 싫어요. 그렇게 저는 친척집을 전전하게 되었지만 모두가 저를 떠맡기 꺼려 했어요. 결국 아무도 저를 데려가지 않았고 저는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고아원에 도착해 처음 본 철창 같은 창문을 통해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제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제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저의 삶은 어쩌면 진짜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고아원이란 공간은 따뜻함보다는 차가움이 더 가까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도 꺾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새벽에는 신문을 돌렸고 방과 후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어요. 고등학교 진학도 혼자 알아서 준비했고 선생님들께 무릎 꿇고 부탁드리며 장학금 서류를 챙겼습니다. 친구들이 소풍 가는 날 도시락을 자랑하며 웃을 때 저는 부럽긴 해도 울지 않았어요. 저는 언젠가 누구보다 좋은 삶을 살 거야라고 믿었으니까요. 세상이 제게 준 가족은 없었지만 그 대신 제 안에 단단한 뿌리 하나가 자라났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자존심이었어요.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그리고 저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제 삶을 일으켜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밤마다 공부에 매진했어요.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장학금으로 합격했을 때 그 순간은 제게 있어 진정한 인간 승리였습니다. 코피가 터지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을 다닐 수는 없었지만 공공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문제집을 풀며 공부했어요.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던 날 고아원 마당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에서는 학비를 지원해 줄 수 없었고 저는 20살에 자립해야 했어요. 막막함이 앞섰지만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구한 운명을 어떻게든 뚫고 살아왔기 때문이었어요. 대학에 다니면서도 단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았어요. 성적은 철저히 관리했고 취업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결과 졸업하자마자 꽤 괜찮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은 정말 알 수 없는 법이더군요.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점과 미성숙한 어른이라는 것을 노리고 상사 중 한 명이 저에게 부적절한 접근을 했어요. 내부 고발을 했지만 상사와 연줄이 있는 사람들의 눈밖에 나게 되면서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내부 고발자를 쫓아낸 셈이었죠. 억울했지만 힘이 없는 저는 어디 가서 억울하다고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학연, 지연, 혈연, 그리고 돈이 인생의 전부구나. 이 더러운 세상.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어디 가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을요. 제가 아무리 진실을 외쳐봐야 사람들의 눈에는 한낱 가진 것 없는 고아가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르는 것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세상은 더 각박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취직이 어려웠거든요. 어디를 가든 내부 고발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결국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사업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평소에 옷을 사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기 때문이었어요. 일종의 결핍이었달까요? 고아원에서 생활할 때는 제 옷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면서부터는 옷을 열심히 사서 모으기 시작했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혼자서 물건을 포장하고 택배를 붙이고 고객 문의에 일일이 답변을 달았습니다. 좁은 반지하 원룸에서 시작된 온라인 쇼핑몰은 제 야망 그 자체였어요. 모든 일정을 손수 정리하며 휴일도 없이 달린 결과 저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제 쇼핑몰은 SNS에서 정직하고 빠른 배송으로 유명해졌어요. 결국 스마트 스토어 1위 셀러로 떠오르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첫 억대 매출이 찍히던 날 저는 혼자 짜장면을 시켜 자축했어요. 고아원에서 살 때 그 짜장면 한 그릇을 다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평범한 그릇 안에 담긴 성공의 맛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성공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 창업 세미나에서 상훈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조용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는데 말투는 어찌나 부드럽고 진중하던지 처음 본 순간부터 인상 깊게 남았어요. 제가 첫 만남에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 사람과 짧게 스쳐 지나갈 인연으로 끝날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기도 했어요.
저는 늘 고아딱지가 붙었던 가난한 아이였기 때문에 성공을 한 이후에도 사람들을 잘 믿지 않았었거든요. 언제 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며 적당한 거리감을 두곤 했는데 상훈 씨는 그런 제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사람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는 자신도 배달 플랫폼 스타트업을 준비 중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배달 플랫폼이요? 요즘은 워낙 대기업들이 많이 뛰어들어서 창업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저는 약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배달 플랫폼을 해보려고요. 전국적으로 나가면 더 좋겠지만 지역 상권 살리기를 중점으로 수수료도 저렴하게 해서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에 참석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업적인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여기 오길 참 잘했네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세미나가 끝난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남자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역시 저에게 따뜻한 존재가 아니었고 첫 직장에서 저를 궁지에 몰아넣은 상사 또한 남자였어요. 제가 조금만 성공의 기미를 보이면 들러부터 가머니설을 늘어놓고 결국에는 제 몫의 부를 탐내던 사람들도 모두 남자들이었으니까요. 그런 경험들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고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경계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훈 씨는 달랐어요. 그는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었고 제 일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꾸준한 태도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종종 이런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제가 아는 건 많지 않아도 가끔 듣는 이야기만 봐도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어요. 누구보다 강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그 말은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제 과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었어요. 상훈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많이 부족했지만 어떻게든 여기까지 왔네요. 지금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어렵지 않게 느껴져요. 제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에 그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어떻게 마음이 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누구보다 본인 일에 진심이고 열정적인 사람에게 반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처음으로 받아보는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스며들었고 사업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주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 쇼핑몰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고 저도 그가 준비 중이던 플랫폼 아이디어에 피드백을 주곤 했어요. 함께 브런치를 먹으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는 시간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고 무게 있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마침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을 현실적인 선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사람들 쉽게 사랑하고 쉽게 이별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가족에 대한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결정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혼인신고 전에 잠시라도 함께 살아보는 게 어떨까? 맞지 않으면 억지로 평생을 끌고 가는 건 서로에게도 상처일 테니까.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동거를 해보자는 이야기에 상훈 씨는 잠시 고민을 하는 듯 하더니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존중해 준 것이었어요.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의견이 일치한 덕분에 저희는 서로의 삶에 조용히 아주 조금씩 스며들게 되었어요. 동거를 시작하고 나서 상훈 씨는 예상보다 더 살뜰하게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손을 꼭 잡고 걸었고
함께 사는 공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인테리어 소품을 고르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어요. 정말 사소하게 컵 하나를 골라도 서로의 취향을 존중해 주었죠. 저는 점점 더 그를 믿게 되었고 사업 자금 일부도 함께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라면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에 대한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어요. 상훈 씨는 음식 배달 플랫폼 스타트업을 운영 중이었잖아요. 어느 날 투자금이 부족하다며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말끝을 흐리던 그는 결국 이 시점이 회사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며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준비해 보여주었고 제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저는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창업자의 입장에서 그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부탁이 그저 부담스럽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연스럽게 마음이 움직였고 고민도 없이 제 통장에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바로 이체해 주었어요. 그 투자인 셈인데 계약서 같은 건 따로 안 써도 괜찮겠지? 글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건 해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혼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될 건데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의미가 있나? 맞지. 우리는 이제 운명 공동체잖아. 앞으로 내가 훨씬 더 잘할게. 나만 믿어줬으면 좋겠어. 사랑이라는 것에는 조건이나 계약서가 없는 법이니까 난 상훈 씨 믿어. 상훈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아마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희는 서로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이라 부를 사람이 없었잖아요. 부모님은 어린 시절 이혼하셨고 각각 새 삶을 꾸리며 저와는 멀어졌습니다. 덕분에 저는 늘 혼자였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잊고 살아왔어요. 그런 제게 상훈 씨는 처음으로 가치를 이야기해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좋은 것만 저를 따라올 순 없었어요. 상훈 씨에게는 홀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처음 인사드렸을 때부터 조금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안정한 모습이었고 상훈 씨를 정훈이라고 부르셨어요. 정훈이가 누구야? 왜 어머님께서는 상훈 씨를 정훈 씨라고 그렇게 불러? 하루는 의문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상훈 씨에게 물어보았더니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름이 정훈이었어. 어릴 적에 동네 무당이 이름을 바꾸라고 했대. 상훈이라는 이름을 가져야 인생의 길이 열린다고 해서 개명했지. 상훈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지민 씨 만난 거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름을 바꿔서 당신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된 거 아닐까? 그 말에 저는 괜히 울컥했습니다. 마치 제게 오기 위해 상훈 씨가 삶의 방향을 바꿨다는 기분이 들어서였을까요? 그 순간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현관 앞에서 앉아 흐느끼며 정훈아 정훈아 하며 애처롭게 부르셨고 어떤 날은 저를 바라보며 저리 가라, 멀리 사라져라, 도망쳐라 라는 소리를 반복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상훈 씨는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이제 저 혼자 아니잖아요 라고 호소했죠. 저희 할머니께서도 꽤 많이 아프신 뒤 돌아가셨었기 때문에 상훈 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만큼 아플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매번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훈 씨의 눈물은 저를 한없이 안타깝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의 곁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저는 그렇게 그와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싶었어요. 저희는 조용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양가 부모가 없는 처지였고 상훈 씨 역시 시어머니가 결혼식에 참석하면 난리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양가 어른 없이 몇몇 친구들만을 초대해 작은 스몰 웨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햇살이 가볍게 스며들던 어느 날 저희는 작고 조용한 카페를 빌려 결혼 서약을 했어요. 축가도 화려한 드레스도 번쩍이는 플래시도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빛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어요. 서약서를 읽으며 상훈 씨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민 씨, 곧 혼인신고도 하자. 이손 이제 놓지 않을게. 우리에게 결핍이 있었던 것만큼 서로가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마찬가지야. 상훈 씨 덕분에 사랑을 알았고 세상이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 건지도 알았어. 우리 평생 행복하자.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꼭 잡은 손끝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평생의 동반자를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아직 이름도 미래도 불확실한 스타트업이지만 저는 상훈 씨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조용한 스몰 웨딩을 했기에 축하를 해준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사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또 어린 시절에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조차 없이 늘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기에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객이 적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의외였던 건 상훈 씨 역시 그렇게 친구가 없을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저희 둘 하객을 다 합쳐도 20명이 차에 되지 않았고 그중 상훈 씨 지인은 고작 5명 정도였어요. 저는 조금 놀랐지만 동시에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이 사람도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부족한 친구도 가족도 없었지만 서로를 잘 보듬어 주었어요. 서로의 마음속에 뚫려있던 구멍들을 조심스럽게 메워가며 지냈어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에게 깊이 스며들었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저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분명 처음에는 매일 붙어 있으려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혼자만의 시간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어요. 스타트업 준비도 한창이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혼자 조용히 휴대폰을 본다든가 갑자기 전화를 받으러 방을 나간다든가 혼자 산책을 나간다든가 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사업 핑계를 대고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고요. 다행히 술 냄새가 난다든지 수상한 흔적이 있는 건 아니었기에 저는 일부러 모른 척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혼인신고였죠. 결혼식을 올린 지 3달이 지났고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어요. 아무리 요즘은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지만 법적인 부부가 된다는 건 또 다른 의미니까요. 게다가 저는 무연고자라서 이혼이나 사기 같은 문제에 휘말릴 경우 아무런 보호막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그런데 마침 상훈 씨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슬슬 혼인신고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건 그렇지. 결혼식까지 올리고 그전부터 같이 살았었는데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겠지. 언제 할까? 글쎄, 난 당장 내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내일 하죠 뭐. 출근 조금 늦게 하면 되니까. 저희는 동네 구청으로 함께 향했어요. 평범한 주말의 햇살 속에서 손을 맞잡고 걸어가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부부가 되는구나.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할 사람이 생겼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했고 각각 신분증을 제출했습니다. 분주하게 혼인신고서를 처리하고 있는 직원을 보면서 왠지 모를 뭉클함이 느껴져 상훈 씨의 얼굴을 보고 있었죠. 상훈 씨의 얼굴이 조금 경직되어 보이긴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물을 수 없는 정말 부부가 되는 거니까 만감이 교차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직원분이 서류를 보던 눈길을 상훈 씨 얼굴로 돌리더니 살짝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상훈 씨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혼인신고 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혼인신고를 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란 말입니까? 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안 됐다고요?
아니요. 몇 주 전에 뵌 것 같아서요. 요즘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아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야? 나를 언제 어디서 왔다고 그런 소리를 해? 미쳤어요?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러 왔는데 몇 주 전에 하고 간 거 아니냐고 말을 하는 건 너무 무례한 짓 아닌가요? 이 사람이 뭐 두 집 살림이라도 한단 소리예요? 제가 사람을 착각했나 봅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윗사람 불러와요. 내가 정확하게 그 소리가 뭔지 알아야겠으니까. 여보, 그만해. 사람을 착각했다고 하시는데 이분도 민망하시겠지. 갑자기 저를 말리면서 그만하라고 말을 하는데 주변 시선들도 있고 해서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구청 직원도 지가 말을 뱉어놓고 당황스러웠던 건지 시선조차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쿨하게 그냥 넘어가려는 상훈 씨가 대인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하지만 곰곰이 곱씹어 볼수록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직원은 누군가를 본 듯한 반응이었고 그런 말을 아무 이유 없이 꺼내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문득 상훈 씨는 휴대폰을 보며 혼자 웃거나 늦은 시간 전화 통화를 하러 밖에 나갔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모든 찝찝한 퍼즐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꾹 참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만큼은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생각에 잠긴 사이 상훈 씨가 거래처 전화를 받으러 간다며 잠시 자리에서 멀어졌을 때였어요. 저는 직원에게 다시 한번 말을 했죠. 정말 저 사람을 봤어요? 네, 제가 좀 찝찝해서 일부러 말을 한 거긴 하거든요. 혹시 쌍둥이신가요? 아니요, 우리 남편은 외동아들이에요. 요즘은 혼인신고하러 오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얼굴이 기억에 남거든요. 헷갈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말투가요.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확신이 깃든 말투였어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지만 뭐 때문인지 전화를 금방 끊고는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상훈 씨를 보니 직원에게 말을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니었어요. 그 직원의 눈빛이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마치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하지 못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죠. 신고 처리가 끝나고 구청을 나서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설마 하면서도 자꾸만 의심이 생겼어요. 혼인신고를 이미 한 사람이라면 다시 할 수 없잖아요. 초본 같은 걸 떼보면 혼인 기록이 나오니까 제가 바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또 너무나 깨끗하게 아무 문제 없이 미혼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찝찝한 마음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며칠 뒤 혼자 구청에 다시 찾아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날의 담당 직원을 직접 만나보기 위해서요. 다행히도 그 직원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저를 보자 약간 놀라는 눈치였어요. 저 기억하시죠? 왜 며칠 전에 혼인신고하러 왔던 사람인데요. 그때 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그날 제가 실수한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얼굴은 분명했거든요. 오늘은 혼자 오신 거죠? 네. 저도 영 찝찝해서요. 정말 그 사람이 혼인신고했던 게 맞나요? 네, 맞아요. 틀림없어요. 제가 그 기록을 찾아봤거든요. 근데요, 이름이 상훈 씨가 아니었어요. 정훈 씨였어요. 순간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정훈이라는 그 이름은 예전에 시어머니가 언급하셨던 이름이었잖아요. 상훈 씨가 개명하기 전에 사용하고 있었던 이름이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정훈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다니까 저는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았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언가에 홀린 듯 저는 곧장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도저히 이 사실을 혼자 곱씹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병실 앞에서 숨을 가다듬고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한 채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정훈 씨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상훈 씨 말고 정훈 씨요. 정훈 씨 아시죠? 알다 마다. 내 아들인데 내가 그걸 모르려고.
다른 건 다 잊어도 정훈이 그놈만큼은 절대 못 잊지. 그 고의한 놈, 그 나쁜 놈.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화가 치솟는 듯 흥분해 하시며 정훈이라는 사람의 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충격적이었던 것은 내 아들이라는 호칭이었어요. 남편인 상훈 씨는 분명 저에게 외동아들이었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정훈이라는 자식이 하나 더 있을 수 있냐고요. 어머님, 도대체 정훈 씨는 누구고 상훈 씨는 누군데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건데요? 어디 있긴 어딨어. 우리 상훈이는 병원에 있잖아.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서 주소도 달달 외웠는데 한 번을 못 가게 하는 못된 정훈이 놈. 그리고는 병원 이름을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메모를 받아 검색해 보니 충북 제천에 있는 병원이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뒤로한 채 다시 또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길을 나섰습니다. 제천이라는 지명조차 생소했지만 그곳에 진짜 상훈 씨가 있다는 그 한마디가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이제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시작일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천까지 정말 무슨 정신으로 찾아간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불러주신 주소를 받아들고 택시를 타서 그 앞에 도착을 했는데 시설이 꽤 낡은 요양병원 같은 곳이었어요. 사실 말이 요양병원인 거지 요양보다는 유배에 가까운 곳이었죠. 저는 긴장을 잔뜩 한 상태로 병원에 들어갔고 거기서 일부러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곽상훈 씨를 만나러 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병원 안내 직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조용히 저를 한 병실 앞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저는 그저 막연히 불길한 예감이 들어 따라갔을 뿐이었어요. 그런데요, 문이 열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 방에는 한 남자가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의식이 없는 듯 눈도 감은 채 아무런 움직임 없이 숨만 쉬고 있었죠. 온몸에는 각종 의료 장치가 연결되어 있었고 머리카락과 수염은 한참 동안 손질하지 않은 듯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오랜 시간 누워만 있었던 티가 확 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낯설지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곽상훈이라는 제 남편과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아니, 그냥 같은 사람 같았어요. 설마 이 사람이 상훈 씨라고요? 네, 맞는데요. 가족분 아니세요? 의식이 없으셔서 가족면회 아니면 여기 명단 적어주셔야 하거든요. 저는 혼란에 빠졌어요. 분명히 곽상훈이라는 이름의 사람과 저는 몇 주 전 혼인신고까지 마친 사이였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속삭이고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과 똑같이 생긴 이 남자가 지금 제 앞에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다니요.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그 남자의 사진을 찍어 제 남편, 아니 그동안 남편이라 믿고 있었던 곽상훈인지 곽정훈인지 모를 그 인간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분명히 메시지를 확인한 것이 떴지만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저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었겠죠? 곽상훈, 아니 곽정훈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그가 다닌다고 했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제야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오해나 착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곧장 경찰서를 찾아가 곽상훈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시어머니가 언급했던 정훈이라는 이름에 대해 조사를 요청드렸어요. 저 아무래도 결혼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 곽상훈과 곽정훈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경찰은 제 진술을 신중히 들은 뒤 바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저는 하루하루가 악몽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라 아무 생각도 정리가 되지 않았고 매일이 멍한 상태로 흘러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사람은 정말로 곽정훈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실제로는 곽상훈이 아닌 그의 친동생이었던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곽정훈이라는 사람은 이미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저와의 혼인신고는 철저히 거짓으로 꾸며진 것이었고 오직 돈을 노린 사기극이었던 거예요. 제 속에서 터져나오는 울분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어요. 곽정훈은 사업을 한다며 저에게 투자를 부탁했고 저는 순진하게도 그를 믿고 제 돈을 내어주었어요. 그가 애정결핍이 심했던 제 감정을 교묘히 이용했다는 것도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가 저를 처음 만난 장소 역시 사업 설명회가 아닌 여자를 물색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하더군요. 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병원의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곽상훈이라는 형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상훈 씨가 그렇게 된 이유 역시 곽정훈 때문이었어요. 두 사람은 과거의 의견 차이로 인해 격렬하게 싸웠고 그 과정에서 상훈 씨가 계단에서 떨어져 의식불명 상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고 또 다른 아들은 그런 형의 신분을 도용해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고 상훈 씨 이름으로 사용된 신분증과 주민등록번호는 실제 병원에 누워있는 형의 것이 맞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저는 그때부터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에서 혼자 그가 남기고 간 흔적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책상, 서랍, 옷장, 서류 더미, 그리고 그의 노트북까지요. 놀랍게도 노트북은 포맷되어 있었고 아무런 정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찰은 걱정 말라며 포렌식을 진행해 주셨고 그 결과 중요한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복원된 사진 폴더에는 다른 여성과 함께 리조트에서 찍힌 사진들, 그리고 그와 함께 찍힌 영수증들이 남아 있었어요. 영수증에는 분명 그의 이름이 찍혀 있었고 두 사람이 함께 지낸 흔적이 명확히 남아 있었어요. 더 그 증언에 힘을 실어주었던 것은 구청 직원이었습니다. 경찰서로 찾아와 곽정훈의 노트북에서 발견이 된 여자와 찍은 사진을 보며 증언을 해주었거든요. 이 여자 맞아요. 몇 주 전에 이 여자랑 같이 와서 혼인신고를 하고 갔다니까요. 수사 결과 곽정훈은 본처와 함께 사기 결혼을 반복하며 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빚을 갚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게 사랑한다, 같이 늙어가자던 그 말들은 모두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었어요. 이건 배신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믿었던 만큼 몇 배로 쓰라렸어요. 하지만 이런 쓰레기에게 걸린 제가 제일 바보같이 느껴졌죠. 수사가 진행이 될수록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모든 게 제가 어리석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곽정훈이라는 사람에게 사업을 한다는 말에 속아 투자했던 금액, 그리고 공동 명의로 만들어졌던 계좌 자산, 심지어는 쇼핑몰의 일부 권한까지 전부 그의 손에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은 교묘하게 집에 있는 제 도장, 제 서류, 제 웹 정보를 가지고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제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과 함께 확인을 하는데 소름을 넘어 경악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하나둘 밝혀지는 진실에 저는 이제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곽정훈, 아니 상훈이라는 이름으로 제게 접근한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저의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어요. 사랑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사기와 거짓뿐이었어요. 당시 저는 너무도 당황스러웠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어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짜 계약서들과 서류를 하나씩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한 이중 계약,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투자 약정서, 그리고 심지어는 제 인감까지 위조된 문서들이 발견됐어요. 제가 아무 의심 없이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위였던 겁니다.
이건 정말 처음부터 법적인 장치까지 생각하고 움직인 거예요. 그냥 나쁜 사람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자였어요. 속상하시겠습니다. 그럼 저는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 철저하게 숨긴다고 숨긴 것 같긴 한데 이중 정보가 드러나고 포렌식을 통해서 사기를 치려고 했던 내용이 담겨있는 이메일까지 전부 복구가 돼서요. 법원에서는 아마 피해자 쪽 편을 들어줄 겁니다. 그럼 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겠네요? 그동안 뜯긴 것들, 변경된 재산들 전부 돌려받으려면 어쩔 수 없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증거는 완벽하니까 괜찮을 겁니다. 경찰이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었다면 저는 이 사실을 평생 모르고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은 이미 다 말라 있었어요. 그저 분노만이 남아 있었죠. 억울하고 분해서 주체할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동안 모아놓았던 증거들을 정리해 변호사에게 넘겼어요. 사기, 신분도용, 위조 문서 사용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기다리던 연락을 받았습니다. 곽정훈, 그러니까 제게 곽상훈이라며 접근했던 그 사람은 본처와 함께 해외로 도피하려던 중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것입니다. 도망갈 생각을 하다니 끝까지 뻔뻔하네요. 나한테 미안하다고 빌고 또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도망을 치려 했다고? 제가 제출한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어요. 검찰은 두 사람 모두를 공범으로 판단했고 그들이 제 돈으로 해외에서 새 출발을 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느꼈던 참담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 사람을 믿었고 사랑했으며 함께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 모든 걸 이용한 거였어요. 곽정훈은 사기 및 신분도용, 위조 문서 사용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의 본처 역시 공범으로 입건되었어요. 그들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닌 사기 수단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와의 혼인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해 법원의 혼인무효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어요. 법정에 선 날 저는 증인석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돈을 노리고 접근했고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 그저 믿었을 뿐이에요. 에이씨,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일찍 정리하는 건데 큰 돈 얻으려다가 망했지. 곽정훈은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끝까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방청석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숨죽인 반응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진실만을 말했어요. 충격적인 사실은 저만이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그동안 식물인간이 된 형의 신분을 이용해 비슷한 방식으로 사기를 당한 여성들이 여러 명 더 있었던 겁니다. 혼인신고까지 간 건 저 하나였지만 결혼을 가장한 사기는 이미 몇 건이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구청 직원이 혼인신고 당시 이상하게 경직된 모습을 보였던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처음 보는 사례라 당황하신 거겠지라고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분이 무언가 이상함을 눈치챈 것이었어요. 그 직원분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 진실은 좀 더 늦게 드러났을 겁니다. 법원은 상훈과 그 본처가 불법적으로 빼돌린 금액의 반환을 명령했고 저는 일부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당한 고통은 물론이고 다른 피해자들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수법이 단순한 개인의 범행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반복된 패턴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 무너질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함이었죠. 법은 의외로 공정했습니다. 상훈은 징역 7년, 본처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선고 당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전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가정한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삶을 철저히 짓밟는 이 행위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선 중대한 범죄로 보입니다. 피해자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 그 한마디로는 제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어요. 속으로 되뇌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무너진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저는 사람 자체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어요. 혐오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누군가의 마음속 빈틈을 그렇게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전부를 빼앗아가듯 훔칠 수 있다는 게 한때는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철저하게 준비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 본처와 함께 제 인생을 계획적으로 무너뜨렸다는 진실, 그 모든 게 저를 잠 못 들게 만들었고 숨 쉴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어요. 이대로 무너지는 것은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운영하던 쇼핑몰을 더욱 열심히 돌보기 시작했어요. 법률 자문을 강화하고 전산 보안 시스템도 새로 도입했습니다. 다시는 제 지분을 아무도 손댈 수 없게, 그 어떤 문서도 제 허락 없이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제가 곽정훈이라는 사람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기에 2번의 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다 마음먹었죠. 사람을 그리 쉽게 믿으면 안 됐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후회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랑을 믿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는지 의심할 겨를도 없이 그저 함께 미래를 그리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기억이 이제는 저에게는 상처로만 남아있지만요.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혼사기 피해자 지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탓하지 않도록 진실을 말하고 법적 대응을 도울 수 있도록, 혼자만 당한 게 아니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좋은 기회가 찾아와 간견도 시작했어요.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 자신도 몰랐던 힘이 생기더라고요. 법률 캠페인도 함께 했어요. 결혼 빙자 사기, 이건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을 파괴하는 조직적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이 부끄러움에 숨어버리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비슷한 일을 당한 여성들을 위해 맞서 싸울 겁니다. 저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강연을 시작했고, 그리고 또 저의 용기에 같이 동참을 해준 사람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피해자 연대 모임을 비롯해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 자문을 아끼지 않는 변호사님들, 수사에 도움을 주시는 형사분들까지 전부 제 사건으로 만들어낸 지인들이 되었죠. 저는 이제 정말로 혼자입니다. 의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도 없고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더더욱 없지만 왜 마음은 이전보다 더 꽉 차고 든든한 걸까요? 이렇게 사연을 쓰는 지금도 예전만큼 외롭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여러분, 저 지금 마음 단단하게 잘 붙잡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라도 또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때마다 제 친구에게, 제 어머니에게, 제 할머니에게 털어놓는 심정으로 이곳을 찾아와도 될까요?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저희 가족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